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도 마음 한켠에 말로 다하지 못한 서운함을 조용히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그래서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생각보다 차가운 말을 들었을 때, 당연하다고 여겼던 배려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서는 서운함과 분노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당장이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가 날 때 입을 열면 가장 좋은 말도 나쁜 말이 된다. 이 말은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도 아니고요. 서운함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서운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지금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들리는 만큼만 마음에 머물게 두세요. 첫째, 서운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서운함을 느끼는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 정도 일로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런 말은 마음을 더 다치게 할 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의 이중 고통이라고 불러요. 서운함이라는 첫 번째 고통에 자책이라는 두 번째 고통까지 더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을 때 서운한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화내는 내가 이상해라고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두 배로 아파져요. 모든 감정은 하늘을 지나는 구름과 같아요. 잠시 머물다 때가 되면 흘러가요. 그저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 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은 이미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둘째, 서운함의 뿌리인 기대를 살펴보세요. 서운함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돼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아파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가족이 오늘 힘들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일만 하고 있다면 서운하겠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혹은 알고 있어도 자기 방식대로 배려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집착은 이래야만 해라는 생각이에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을 괴로움에서 놓아주는 일이에요. 셋째,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도 지쳤을 수 있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자녀가 기념일을 잊었다면 정말 서운하겠죠. 하지만 그 자식도 직장일이나 육아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을 수 있어요. 혹은 원래 날짜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늘 같은 온도로 유지되지 않아요. 어떤 날은 따뜻하게 다가갈 여유가 있지만 어떤 날은 자기 자신도 돌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함 속에서도 이해의 여지가 생겨요. 넷째, 말하기 전에 시간을 두세요. 서운함이 가장 클 때 내뱉은 말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아요.
성냄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내 손이 먼저 데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홍수 상태에서는 우리 뇌의 이성적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싶은 말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을 때 그 순간 바로 너 왜 맨날 이래? 라고 하면 친구는 방어적이 되고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어제 약속 시간에 늦어서 좀 서운했어. 다음엔 늦으면 미리 얘기해 줄래? 이렇게 말하면 훨씬 건설적인 대화가 돼요. 오늘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룻밤을 보내도 괜찮고 며칠을 기다려도 괜찮아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고 더 나은 표현을 준비하는 지혜예요. 5째, 비난이 아닌 나의 마음을 말하세요. 당신이 잘못했어 대신 나는 조금 서운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주어를 너가 아니라 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달라져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불러요. 너는 왜 맨날 늦어? 라고 하면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껴서 나도 바빴어 하고 변명부터 하게 돼요. 하지만 나는 기다리면서 걱정됐어 라고 하면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듣게 되고 미안해 다음엔 연락할게 라는 반응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안일을 안 도와줄 때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해? 가 아니라 나는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진실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방어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6째, 과거를 꺼내오지 마세요. 서운할 때 우리는 자주 오래된 기억까지 꺼내와요. 너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작년에도 똑같았어. 맨날 그런 식이야 이렇게요. 하지만 과거를 꺼내오는 순간 대화는 싸움이 돼요. 상대는 또 옛날 얘기야? 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 상담을 하면서 설거지통 쏟아내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부엌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쌓아두듯이 과거의 모든 잘못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걸 말하죠. 이렇게 하면 정작 지금의 문제는 묻혀버리고 관계만 상처받아요. 예를 들어 오늘 약속을 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오늘 약속 잊어서 서운했어로 끝내는 거예요. 너 항상 내 말 안 듣잖아. 이런 식으로 확대하지 말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로 다루는 게 지혜예요. 지금 이 순간 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도 충분해요. 7째,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나의 몫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대의 몫이고요.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용기 내서 마음을 말하면 상대가 바로 이해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해줄 거라 기대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즉시 반응하지 못하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천천히 변화하려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자녀가 요즘 연락이 뜸해서 서운했어 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미안해 바빴어 라고만 하고 그 이상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고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을 존중한 거고 상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기대하지 않을 때 실망도 줄어들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대를 놓았을 때 상대의 진심 어린 변화가 찾아오곤 해요.
8째,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서운함은 관계를 망치기 위해 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관계라고 말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마찰이 생겨요. 중요한 건 그 마찰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조용히 위로받고 싶을 때 자녀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 나는 조용히 들어주는 게 좋아라고 말하면 상대는 당신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리고 다음번엔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갈등을 통해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는 법을 배워요. 잘 넘긴 갈등은 우리는 이런 일도 함께 해결했어 라는 신뢰를 쌓아주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피하려고만 하면 관계는 얕아지지만 건강하게 마주하면 관계는 깊어져요. 9째, 서운함 뒤에 숨은 감사함을 떠올려 보세요. 서운할 때는 부족한 점만 보이지만 잠시 시선을 바꾸면 고마웠던 순간들이 떠올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사일기 효과라고 해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의식적으로 고마운 점을 찾으면 뇌의 화학 작용이 바뀌면서 감정이 누그러진다고 하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오늘 설거지를 안 해서 서운하다면 지난주에 대신 청소해줬던 일, 어젯밤에 옆에서 조용히 들어줬던 일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부족해요. 그래도 함께해온 시간 속에 분명 따뜻한 기억은 존재해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오늘 실수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상대의 잘못을 덮어두자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시선을 되찾자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 관계는 무너지지만 양쪽을 다 보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10째, 서운함을 내면 성장의 재료로 삼으세요. 이 감정을 통해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지 천천히 돌아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스승이다라고 하셨어요. 서운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일을 잊어서 서운했다면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날에 관심받고 싶었구나. 인정받는 게 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내 마음의 패턴을 알게 되면 다음번엔 조금 다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생일 다음 주인데 같이 밥 먹을래? 라고 먼저 말할 수도 있고 기대를 조금 낮춰서 덜 상처받을 수도 있죠.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당신은 조금씩 달라져 있을 거예요. 모든 경험은 당신을 더 너그럽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6초 멈춤 연습이에요. 서운한 감정이 올라와서 당장 말하고 싶을 때 입을 열기 전에 천천히 6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첫 번째 파도는 6초 정도면 지나간다고 해요.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동적인 말 대신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해보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서운함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아끼고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시일 뿐이에요.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어요. 지금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잠이 온다면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아요. 이 밤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편안한 휴식을 취하세요.